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서울의 빌딩 숲을 휘젓고 다니던 12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다. 잿빛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한방눈이 쏟아질 듯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고 거리의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에 얼굴을 파묻은 채에 종종 걸음으로 제 갈 길을 재촉했다. 그들의 발걸음 속에는 집이라는 따뜻한 목적지가 있었지만 어린 강지환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다. 12살 소년의 낡고 해진 옷가지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겨울의 냉기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지환은 지하철역 환풍구에서 새어나오는 미지근한 바람에 조금이라도 더 몸을 의지하려 웅크렸다. 며칠째 이어진 굶주림에 백가죽은 등에 달라붙었고 머리는 어지러웠으며 세상은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이것이 죽음의 전조일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이 차가운 도시에서 지환이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부모님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고아, 끔찍한 기억만 남긴 보육권을 도망쳐 나온 이후로 거리는 소년의 유일한 집이자 학교가 되었다. 그곳에서 지환은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사람들의 무심한 표정 뒤에 숨겨진 작은 동정심을 읽어내는 법, 위험한 눈빛을 가진 이를 피해 몸을 숨기는 법, 그리고 단 하나의 온정을 베푸는 손길을 기적처럼 발견하는 법까지도 말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다. 연말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에 취해 어두운 구석에 웅크린 작은 생명체에게 눈길을 줄 여유가 없었다. 지환은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오가는 행인들의 신발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잘 닦인 구두, 최신 유행의 운동화, 따뜻해 보이는 털 부츠까지. 그 신발들은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지환의 시야에 낡았지만 정갈한 단화 한 켤레가 들어왔다. 화려하지도 비싸 보이지도 않는 평범한 신발이었다. 지환은 무심코 고개를 들어 신발의 주인을 확인했다. 자신과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하얀색 목도리를 두른 작은 소녀였다. 소녀의 맑고 커다란 눈에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이 가득했다. 소녀는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환을 보지 못하거나 혹은 보고도 못 본 척 외면하기 바빴다. 하지만 소녀는 달랐다. 그녀는 지환 앞을 지나치지 않고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아빠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무언가 속삭였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딸의 성화에 못 이긴 듯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환에게 다가왔다. 그 작은 발걸음 소리가 얼어붙은 지환의 심장에 희미한 파문을 일으켰다. 소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품에 소중히 안고 있던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서는 빵집 특유의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와 함께 아직 식지 않은 온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환은 잠시 망설였다.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있던 타인의 순수한 호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세상에서 대가 없는 친절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녀의 눈빛에는 어떤 경계나 편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존재에 대한 순수한 연민과 온정만이 반짝이고 있었다. 결국 지환은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 종이봉투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손끝에 전해지는 따스함에
그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봉투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단팥빵 2개가 들어있었다. 그는 빵을 꺼내 들고 허겁지겁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팥소와 부드러운 빵의 식감이 입안 가득 퍼지자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다. 거리에서의 삶은 소년에게 눈물을 감추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빵을 삼켰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얼어붙었던 그의 영혼까지 녹여주는 듯한 맛이었다. 소녀는 그런 지환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이가 다 드러나도록 환하게 웃었다. 맛있게 먹어. 소녀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아빠의 손을 잡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지환은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소녀의 이름도 사는 곳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작은 미소와 따뜻한 빵의 온기는 그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날 밤 지환은 빵 1개를 마저 먹고 남은 하나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했다. 그는 차가운 환풍구 바람을 맞으며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맹세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라도 반드시 성공해서 오늘 이 은혜를 갚겠다고. 그 소녀를 다시 찾아내. 그녀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것보다 수만 배 더 큰 세상을 선물하겠다고. 그것은 한 소년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평생의 서약이었다. 그리고 18년이라는 시간이 폭풍처럼 흘렀다. 서울의 심장부. 도시의 모든 불빛을 발 아래에 둔 넥서스 그룹 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오피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야경은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했지만 사무실의 주인인 강지환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의 주변 공기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18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떨던 깡마른 소년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최고급 슈트를 입은 냉철하고 빈틈없는 제국의 황제가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감히 누구도 쉽게 다가서지 못할 위압감을 풍겼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넘어 세계 IT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 넥서스 그룹의 총수였다. 그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움직였고 그의 결정 하나에 수많은 기업의 운명이 갈렸다. 사람들은 그를 마이더스의 손이라 부르기도 하고 얼음 심장을 가진 승부사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진짜 속내를 알지 못했다. 지환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 대신 18년 전 서울의 낡은 지도가 떠 있었다. 그는 지도를 확대해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어느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로 그가 소녀를 만났던 낡은 지하철역 환풍구 앞이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파문이 일었다. 지난 18년간 그는 단 하루도 그날의 맹세를 잊은 적이 없었다.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배신과 암투가 들끓는 비정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스스로를 강철로 단련했다. 감정은 사치였고 인간적인 온기는 약점일 뿐이었다.
오직 정상에 서야 한다는, 그리고 그녀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그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돈, 명예,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까지. 하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18년 전 그 겨울밤처럼 춥고 허기졌다. 그의 제국은 화려했지만 텅 비어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채워줄 단 한 사람. 그의 삶의 시작점이자 마지막 목표인 그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때가 되었다. 지화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건조한 톤이었다. 김 비서, 내 사무실로 들어오게.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그의 충직한 비서이자 오른팔인 김민준 실장이 들어섰다. 그는 십수년간 지환의 곁을 지키며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여온 유일한 사람이었다. 김 실장은 지환의 앞에 서서 조용히 그의 지시를 기다렸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또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나 M&A를 지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지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지금부터 넥서스 그룹의 모든 정보팀과 외부 인력까지 총동원해서 사람을 한 명 찾는다. 김 실장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지난 십수년간 강지환 회장이 사적인 일로 회사의 자원을 움직이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찾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환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드러냈다. 18년 전 12월의 어느 추운 밤 서울의 한 지하철역 근처에서 나에게 단팥빵을 건네준 소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러온 깊은 그리움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나이는 지금쯤 30살이 되었을 거다. 이름도 얼굴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유일한 단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순수한 미소를 가졌다는 것뿐이다. 김 실장은 충격으로 잠시 말을 잃었다. 얼음 심장을 가졌다고 알려진 감정이라는 단어와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였던 자신의 주인이 18년 전에 희미한 인연을 찾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움직이려 하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강지환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수면 아래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뜨거운 용암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지환은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관없다. 대한민국 전체를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내. 이것은 회장으로서의 명령이자 한 남자로서의 부탁이다. 그의 눈빛은 텅 빈 도시의 불빛 너머 18년 전에 어느 한 지점을 향해 있었다. 그의 거대하고 외로운 제국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환의 명령이 떨어진 그날 밤부터 넥서스 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룹의 핵심 데이터 분석팀과 인공지능 부서, 그리고 외부의 최고 사설 정보원들까지 그의 손에 쥔 모든 자원이 한 소녀를 찾는데 총동원되었다. 그것은 마치 국가급 비밀 작전을 방불케 하는 거대하고도 은밀한 수색이었다. 넥서스 타워의 지하 5층.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서버실에서는 슈퍼컴퓨터 타이탄이 18년 전에 대한민국 인구 데이터 수천만 건을 쉴 새 없이 분석했다. 당시 서울에 거주했던 8세에서 12세 사이의 모든 여자아이들의 기록,
초등학교 학적부, 병원 진료 기록까지 모든 정보가 타이탄의 연산 장치 안에서 조합되고 분해되었다. 하지만 18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더 깊고 어두운 장막이었다.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고 자랐으며 이름을 바꾸거나 해외로 이주했다. 희미한 기억 속에 존재하는 따뜻한 미소라는 단서는 데이터로 변환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날로그적인 정보였다. 수색은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매일 아침 지환의 책상 위에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가 올라왔지만 그 내용은 모두 해당 없음 혹은 추가 정보 필요라는 절망적인 단어들의 나열일 뿐이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다. 지환의 인내심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황제가 아니었다. 18년 전의 굶주림보다 더 지독한 희망에 대한 갈증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담배 연기와 식어버린 커피 향으로 가득 찼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수색팀 전체를 긴급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 달입니다. 넥서스 그룹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과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결과를 기다려주지 않을 기세였다.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최소한 당시 거주했던 동네나 이름의 한 글자라도 더 기억나는 것은 없으십니까? 지환은 대답 대신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눈보라처럼 하얗게 부서지던 소녀의 미소뿐. 그 외의 모든 것은 시간의 풍화작용 속에 마모되어 사라진 뒤였다. 바로 그 시각, 넥서스 그룹의 전략기획실을 총괄하는 백진석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기묘한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룹 내에서 강지환 다음가는 실력자이자 호시탐탐 더 높은 곳을 노리는 야심가였다. 그는 강지환의 완벽주의와 냉철함을 존경했지만 동시에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경멸했다. 그에게 인간의 감정은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일 뿐이었다. 최근 한 달간 이어지는 회장의 비정상적인 행보는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회사의 핵심 자원이 비생산적인 일에 동원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김민준 비서실장이 있었다. 백진석은 이것이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강지환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약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자신만의 정보망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데이터 분석팀의 한 직원을 돈으로 매수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직원은 백진석의 집요한 회유와 거액의 돈 다발 앞에서 결국 무너졌다. 그는 백진석에게 강지환이 18년 전에 한 소녀를 찾고 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빵 한 조각으로 시작된 동화 같은 이야기. 백진석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이내 그의 눈빛이 교활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감상적이기는 저런 하찮은 감상주의가 저 괴물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었군. 백진석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와인 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것을. 강지환의 순수한 과거를 이용해
그의 현재와 미래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어둠의 세계에 있는 자신의 오랜 해결색에 연락했다. 사람을 한 명 찾아. 나이는 30살. 가난하고 절박할수록 좋다. 외모는 크게 상관없지만 눈빛이 맑고 순수해 보이는 인상이면 더 좋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입이 무겁고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자여야 한다. 며칠 후 백진석의 앞에 한 여자가 불려왔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이었다. 사채빚에 쫓겨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녀는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도 백진석은 자신이 찾던 순수함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는 수연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내가 당신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을 주겠소. 백진석은 수연의 앞에 돈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당신이 할 일은 간단해. 한 남자를 위해 연기를 하는 것뿐이야. 18년 전 그에게 빵을 건네준 소녀가 되는 거지. 수연은 처음에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돈 가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유혹과 백진석의 위압적인 기세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그날부터 이수연에 대한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다. 백진석은 자신이 알아낸 단편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18년 전 그날의 날씨, 지하철역의 위치, 빵집의 이름까지 그는 수연에게 모든 것을 암기시켰다. 그녀의 말투, 표정, 심지어는 미소 짓는 각도까지 철저하게 계산되고 통제되었다. 백진석은 수연에게 강지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감정을 주입했다. 이 아이를 기억해. 가엾고 불쌍하고 당신의 도움이 절실했던 아이. 당신은 그 아이의 유일한 구원자였어.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야만 해. 당신의 눈빛에 단 하나의 거짓이라도 담겨 있다면 모든 것이 실패하고 당신은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시간이 흘러 이수연은 점차 백진석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에 동화되어 갔다. 그녀는 스스로를 정말로 강지환의 은인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과거의 절망 대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온화함과 연민이 배어나왔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단계. 이 잘 훈련된 배우를 무대 위로 올려보내는 일만 남았다. 백진석은 강지환의 수색팀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교묘하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18년 전 한은서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그 근처에 살았다는 조작된 주민의 증언, 그리고 이수연의 사진을 은서의 어릴 적 사진인 것처럼 위조하여 제보했다.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진 미끼처럼. 수색팀은 그 정보를 덥석 물었다. 며칠 후 마침내 김민준 실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강지환에게 보고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찾은 것 같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은서가 맞았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이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모든 정황이 일치합니다. 그는 이수연의 사진과 조작된 신상 정보 파일을 지환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지환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의 여자는 희미한 기억 속의 소녀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그 온화한 미소와 맑은 눈빛은 그가 18년간 꿈속에서 그려왔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 길고 길었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이성을 잃고 감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사기극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백진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왕의 목에 밧줄을 거는 일만 남았다. 그는 이수연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내일 강지환 회장이 당신을 찾아갈 거요. 가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연기를 시작하시오. 다음 날 강지환은 18년 만에 처음으로 동이 트기를 기다렸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온몸은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옷장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었다. 늘 입던 냉철한 비즈니스 슈트가 오늘따라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는 결국 가장 부드러운 소재의 캐시미어, 니트와 평범한 면바지를 선택했다. 그녀 앞에서 제국의 황제가 아닌 평범한 한 남자로 서고 싶었기 때문이다. 약속 장소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적한 레스토랑이었다. 지화는 레스토랑 전체를 빌렸고 모든 직원에게 비밀 유지를 서약받았다. 김민준 실장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그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18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날 이후로 그가 먹었던 수만 번의 식사 중 그 어떤 것도 빵 한 조각의 온기를 대신하지 못했다. 그녀는 과연 자신을 기억할까?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한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렸다. 약속 시간이 되자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다.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백진석이 골라준 청순하면서도 소박해 보이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연습한 대로의 수줍음과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지환을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지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진으로 보았을 때보다 실물이 훨씬 더 기억 속 소녀의 모습과 닮아 보였다. 그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혹시 한은서 씨 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을 완전히 잃고 있었다.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습한 미소를 지었다. 지금은 이수연이에요. 그런데 누구신지?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지화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맑고 커다란 눈.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억 속의 그 눈빛과는 미묘하게 다른 공허함이 느껴졌다. 그는 애써 그 위화감을 무시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당연한 변화일 터였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군요. 괜찮습니다. 지화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18년 전 겨울, 몹시 추웠던 날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린 저에게 따뜻한 단팥빵 2개를 주셨습니다. 그 빵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의 고백에 이수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물론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까지 미세하게 흔들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화는 자신의 지난 18년을 간략하게 털어놓았다. 보유권을 나와 공사판을 전전하고 독학으로 공부해
작은 IT 회사를 차렸으며 수많은 위기를 겪은 끝에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는 성공 신화. 하지만 그는 이야기의 모든 끝에 항상 그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신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당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 버텨왔다고. 이수연은 백진석이 짜준 각본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평범한 남자와 결혼했지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지금은 작은 꽃집을 하며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18년 전의 일을 기억해내려 애쓰는 척하며 백진석이 알려준 거짓 기억의 조각들을 늘어놓았다. 그러고 보니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해요. 눈이 많이 올 것 같은 날이었죠. 아빠와 함께 빵집에 갔다가 하지만 그녀가 늘어놓는 기억의 조각들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지환의 기억과 아귀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지환의 기억 속에서 그날은 눈이 오지 않았다. 하늘은 무거웠지만 맑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빵을 건네줄 때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했다. 맛있게 먹어. 그 짧지만 강렬했던 한마디. 그것은 지환의 영혼에 새겨진 주문과도 같은 말이었다. 지환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씨앗이 아주 작게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그는 이 만남이 진실이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랐다. 그는 자신의 의심이 완벽한 재회를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노파심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그날 이후 이수연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작은 꽃집을 강남의 가장 비싼 상가로 옮겨주었고 최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를 선물했다. 이수연은 백진석의 지시대로 처음에는 사양하는 척했지만 이내 그의 호의를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와 사치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처음의 죄책감은 점차 무뎌지고 그 자리에는 달콤한 욕망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백진석은 이 모든 상황을 뒤에서 조종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지환은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이수연을 통해 그의 신뢰를 완전히 얻어낸 뒤 넥서스 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내거나 혹은 그녀를 이용해 지분의 일부를 넘겨받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강지환의 수색팀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하지만 팀장이었던 박철규는 왠지 모를 찝찝함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수연이라는 여자의 과거 행적은 너무나도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그는 강지환 몰래 개인적으로 몇 가지를 더 조사해 보기로 했다. 그는 이수연의 출신, 초등학교를 찾아가 생활기록부를 열람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생활기록부 속 어린 한은서의 사진은 이수연과 전혀 다른 아이였다. 심지어 혈액형조차 달랐다. 모든 것이 조작되었음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다. 박철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이 사실을 즉시 강지환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뒤로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왔다. 백진석이 보낸 해결사였다. 그날 이후 박철규 팀장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어둡고 소외된 달동네. 진짜 한은서는
병든 아버지를 간호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그녀가 일하는 작은 식당의 월급으로는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과거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지만 동업자의 배신과 사기로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뒤 충격으로 쓰러졌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며칠 전 면접을 본 넥서스 그룹의 비서직이었다. 비록 계약직이었지만 그곳의 월급이라면 아버지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18년 전 한 소년에게 빵을 건네주었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자신의 상처를 돌볼 겨를조차 주지 않을 만큼 고단하고 팍팍했다. 그녀의 아버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채 회사의 이름은 아폴론 캐피탈. 그리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바로 백진석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는 은서의 가족에게 빚이라는 족쇄를 채워 그들을 천천히 파멸시키고 있었고 동시에 강지환에게는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며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 개의 비극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며칠 후 은서는 기적처럼 넥서스 그룹의 최종 면접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마침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였다. 강지환은 이수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속의 위화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상냥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서는 어떤 영혼의 울림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와의 대화는 항상 겉돌았고 그녀의 미소는 잘 만들어진 인형에 그것처럼 공허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18년 전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던 그 생명의 온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찾던 것이 어쩌면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과거의 한순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한은서는 넥서스 그룹에서의 첫 출근 날, 어울리지 않는 낡은 정장을 입고 거대한 빌딩 로비에 섰다. 주변을 오가는 세련된 옷차림의 직원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고단한 삶이 새겨놓은 그림자가 있었지만 동시에 결코 꺾이지 않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곳은 그녀에게 희망이자 아버지의 목숨을 구할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가 배치된 곳은 회장 비서실의 말단 행정직이었다. 그녀의 업무는 수많은 서류를 정리하고 임원들의 스케줄을 관리하며 걸려오는 전화를 응대하는 단순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은서는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했다. 그녀의 정확하고 꼼꼼한 일 처리는 점차 비서실 내에서 조용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지환 회장을 복도에서 몇 번 마주쳤다.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차가운 공기가 흘렀고 그의 눈은 언제나 더 높고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은서는 그가 사는 세상과 자신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실감하며 씁쓸함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은서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류를 들고 회장 집무실로 향했다. 김민준 실장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그녀는 노크를 한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사무실 안, 강지환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이 너무나도 외로워 보여.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잠시 걸음을 멈췄다. 무세운 일이지. 지환은 돌아보지 않은 차에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은서는 정신을 차리고 다가갔다. 회장님, 긴급 결제 서류입니다. 그녀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지환이 천천히 몸을 돌렸고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은 마치 정지한 듯 느리게 흘러갔다. 지환은 숨을 멈췄다. 눈앞의 여직원.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맑고 깊고 그리고 슬픔을 머금고 있지만 그 안에 따뜻한 온기를 간직한 눈. 그가 18년간 찾아 헤맸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은서 역시 그의 시선에 당황했다. 늘 차갑고 무심하게만 보였던 회장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저 회장님, 니오는 지화는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아랐다. 그는 지금껏 이수연에게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영혼의 깊은 곳이 울리는 듯한 강렬한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착각일 수 없었다. 그의 본능이, 그의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며 이수연이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지환을 위해 준비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지환 씨, 점심 드셔야죠. 제가 좋아하는 걸로만 싸왔. 그녀는 방 안의 기묘한 분위기와 지환 앞에 서 있는 은서를 발견하고 말을 멈췄다. 이수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싸늘한 경계심이 떠올랐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꼈다. 강지환이 저 여직원을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그것은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강렬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다가왔다. 어머, 누구신데 제 남자에게 그런 눈으로 서 있는 거죠. 이수연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질투가 섞여 있었다. 은서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는 비서실 소속 한은서입니다. 서류 때문에 잠시 한은서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이수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지환의 눈은 더욱 커졌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눈앞에 서 있는 이 비서가 바로 진짜의 한은서였던 것이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짜 은인이 바로 자신의 발밑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수연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지환은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진짜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혼란에 빠졌다. 그는 은서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은서는 이 숨 막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럼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지환과 이수연 사이에는 얼음 같은 정적만이 흘렀다. 지환은 이수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경멸만이 가득했다. 당신 대체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낮고 위험했다. 이수연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잘못했어요. 지환 씨,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 때문에. 어떤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백진석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목숨을 구걸했다. 지환은 그녀의 추악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날 이후 이수연은 지환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 지환은 그녀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대신 백진석에게서 받은 돈의 10배에 달하는 빚을 그녀에게 지우고 다시는 자신의 눈에 띄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것은 어쩌면 사형 선고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녀는 다시 밑바닥보다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환의 분노는 이제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배후 백진석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순수했던 과거를 더럽히고 자신을 기만한 그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김민준 실장을 불렀다. 백진석 전무의 모든 것을 파헤쳐 자금 흐름, 개인적인 통화 내역, 그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그리고 한은서 씨를 보호하게 24시간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그녀에게 아주 작은 위협이라도 가해진다면 자네와 나 둘 다 끝장이라고 생각하게. 한편 집무실을 뛰쳐나온 은서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강지환 회장의 그 강렬했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왜 그는 자신을 그런 눈으로 바라본 것일까?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한은서라는 자신의 이름에 그토록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백진석은 자신의 스파이를 통해 집무실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보고받았다. 진짜 한은서가 나타났고 이수연의 정체가 발각되었다는 소식. 그는 분노로 책상을 내리쳤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아니, 그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강지환은 이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고 한은서라는 존재는 자신을 파멸시킬 시한폭탄이 되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강지환이 모든 진실을 알기 전에 한은서를 영원히 침묵시켜야만 했다. 그의 눈에 섬뜩한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해결색에 전화를 걸었다. 목표가 바뀌었다. 한은서, 넥서스 그룹 비서실 직원이다. 이번에는 실수 없이 아주 조용하고 완벽하게 처리해. 교활했던 여우는 이제 이빨을 드러낸 굶주린 늑대가 되었다. 은서의 목숨을 건 위험한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환의 분노는 차가운 결단력으로 변모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남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왕이었다. 그의 명령에 따라 넥서스 그룹의 내부 감사팀과 법무팀이 비밀리에 소집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백진석의 모든 비리를 파헤쳐 그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었다.
하지만 백진석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준비성이 철저했다. 그는 수년간 자신의 흔적을 지우며 자금 세탁을 해왔고 그의 공식적인 재무 기록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다. 감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했고 그 사이 백진석은 역공을 준비했다. 그는 강지환이 자신을 공격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수년간 비밀리에 구축해온 지하 세력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계와 언론계에 퍼져 있는 그의 인맥들이 일제히 넥서스 그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언론에서는 넥서스 그룹의 독점적 지위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연일 터져 나왔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동요했다. 그것은 강지환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돌리고 그를 회사 내부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강지환은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불을 끄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만 했다. 그는 백진석의 꼬리를 잡으려다. 오히려 자신의 제국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의 분노는 깊어졌지만 그는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한편 한은서는 자신에게 닥친 변화에 적응해야만 했다. 하루아침에 그녀의 주변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감시되고 통제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지환 회장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지환은 은서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를 위험한 진실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고 이 모든 싸움이 끝난 뒤에 모든 것을 설명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은서에게 또 다른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황금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느껴졌다. 백진석의 위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은서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아버지를 공격했다.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갑자기 병실을 비워달라는 통보가 날아왔다. 병원 측은 경영상의 이유를 댔지만 그 배후에 백진석의 압력이 작용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은서는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만 했다. 하지만 서울의 다른 병원들 역시 정체 모를 이유로 입원을 거부했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을 향한 압박이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상황은 지환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즉시 자신의 개인 주치의를 보내 은서의 아버지를 넥서스 그룹과 연계된 VIP 병동으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 치료를 지시했다. 그의 도움으로 은서는 가까스로 최악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있는 자가 자신과 강지환 회장 모두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이 싸움에 뛰어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바로 자신의 업무 속에서 단서를 찾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넥서스 그룹의 비서로서
백진석 전무가 과거에 결제했던 수많은 서류들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지난 몇 년간의 서류들을 샅샅이 뒤졌다. 대부분은 평범한 업무 보고서와 지출 결의서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꼼꼼함과 비상한 기억력은 흩어져 있는 정보들 속에서 미세한 패턴을 발견해냈다. 특히 몇몇 특정 하청업체와의 거래에서 유독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고, 그 업체들의 주소지는 모두 아폴론 캐피탈이라는 회사의 주소지와 일치했다. 아폴론 캐피탈. 은서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파산시킨 악덕 사채 회사의 이름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백진석은 넥서스 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사채 회사를 운영했고, 그 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렸던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자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가족이었다. 은서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강지환 회장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원수를 향한 그녀 자신의 복수였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강지환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시각, 강지환은 백진석이 던진 미끼에 걸려들어 고전하고 있었다. 주주들의 압박과 언론의 공격 속에서 그는 점차 코너에 몰리고 있었다. 그는 백진석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바로 그때 은서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가 내민 서류들을 보는 순간 지환의 눈이 번뜩였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스모킹건이었다. 백진석의 자금 흐름을 증명할 완벽한 증거. 은서는 자신이 어떻게 이 정보를 찾아냈는지,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아폴론 캐피탈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지환은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고, 동시에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에 깊은 연민과 분노를 느꼈다. 미안합니다. 지환이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당신을 더 일찍 알아보지 못해서 이런 고통을 겪게 만들었군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저 괴물을 우리 손으로 직접 심판하는 겁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회장과 비서가 아니었다. 같은 적을 향해 칼을 겨누는 운명 공동체이자 완벽한 파트너였다. 지환은 더 이상 수비만 하지 않았다. 그는 은서가 가져온 증거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방역을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아폴론 캐피탈의 불법적인 행태를 폭로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아 백진석을 압박했다. 백진석의 자금줄이 서서히 마르기 시작했고, 그를 따르던 세력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생겨났다. 궁지에 몰린 백진석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더 이상 은서를 조용히 처리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직접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그녀를 제거한다면 유일한 증인과 증거가 사라질 것이라고 어리석게 믿었다. 그는 은서가 퇴근하는 길목에 자신의 해결사들을 매복시켰다. 하지만 지환과 은서는 이미 그의 계획을 한 수 앞서 읽고 있었다.
은서를 따라붙던 경호팀은 단순한 보호팀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환이 고용한 최고의 대테러 전문가들이었다. 은서가 탄 차량이 약속된 장소에 들어서는 순간, 그것은 사냥터가 아니라 거대한 함정으로 돌변했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은서는 차 안에서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총성은 울리지 않았지만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잠시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경호팀장이 차 문을 열고 말했다.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한은서 씨, 백진석의 마지막 카드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력화되었다. 그의 모든 수족이 잘려나간 것이다. 이제 그는 발톱 빠진 호랑이나 다름없었다. 지환은 그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냈다.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가 열릴 겁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강지환의 마지막 통첩은 백진석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순순히 무너질 그가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그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기 전 단 하룻밤의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되돌릴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는 자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강지환이 자신을 법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언론과 검찰에 증거를 넘길 것이라 예상했다. 그 전에 그는 강지환의 손에 있는 모든 증거의 원본을 파괴하고 동시에 강지환마저 제거해야만 했다. 그는 해외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자금을 총동원해 새로운 용병팀을 고용했다. 이번의 목표는 넥서스 타워의 심장부, 강지환의 집무실과 서버실이었다. 백진석은 수년간 넥서스 그룹의 2인자로 일하며 건물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알고 있었고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비밀 통로의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가 열리는 날 새벽 모두의 경계가 가장 느슨해진 틈을 타 자신의 마지막 군대를 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강지환은 결코 방심하지 않았다. 그는 백진석이라는 인간의 끈질김과 악랄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한 것 자체가 백진석을 자극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려는 함정의 일부였다. 그는 이미 넥서스 타워 전체를 거대한 요새로 바꿔놓은 상태였다. 지환은 한은서를 타워 내에 가장 안전한 패닉룸으로 이동시켰다. 그녀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한 그는 온전히 싸움에 집중할 수 없었다. 은서는 그의 결정에 순순히 따랐다. 그녀는 이제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녀는 패닉룸으로 들어가기 전 지환의 손을 꼭 잡았다. 조심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 작은 온기가 지환에게는 백만 대군과도 같은 힘이 되었다. 지환은 김민준 실장과 함께 중앙통제실에서 밤을 새웠다. 수백 개의 CCTV 화면이 빌딩의 모든 구석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백진석이 어느 경로로 침투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웠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스스로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치밀하게 계산된 사냥이었다. 새벽 3시,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
마침내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검은색 작전복을 입은 괴한들이 빌딩의 지하 주차장 환풍구를 통해 소리 없이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백진석이 알려준 대로 CCTV 사각지대만을 이용해 움직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침투가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지환의 손바닥 안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었다. 용병들은 두 팀으로 나뉘었다. 한 팀은 중앙 서버실을 향했고 다른 한 팀은 최상층의 회장 집무실로 향했다. 지환은 그들이 충분히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들이 각자의 목표 지점에 거의 다다랐을 때 지환은 나지막이 명령했다. 이제 문을 닫는다. 그의 목소리와 함께 넥서스 타워의 모든 비상 셔터가 굉음을 내며 내려왔다. 복도는 순식간에 강철로 된 미로로 변했다. 용병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당황한 그들이 퇴로를 찾으려 할 때 복도 전체에 하얀 최루가스가 살포되기 시작했다. 방독면을 쓴 넥서스 그룹의 전문 보안팀이 유령처럼 나타나 저항하는 용병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백진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통신이 두절된 것을 보고 모든 것이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강지환은 그의 모든 수를 읽고 있었고 한 수 앞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해야만 했다. 날이 밝고 긴급 이사회가 예정대로 소집되었다. 하지만 그 자리의 주인공은 백진석이 아니었다. 강지환은 밤사이 있었던 침투 사건과 그 배후에 백진석이 있었다는 모든 증거 영상을 이사들 앞에서 공개했다. 동시에 은서가 찾아냈던 그의 모든 횡령과 비리 혐의 자료들이 만천해 드러났다. 백진석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모든 죄악이 명백한 증거 앞에 발가벗겨진 채 드러났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의 해임을 결의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와 그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의 탐욕스러운 야망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지환은 패닝룸으로 은서를 찾아갔다. 그는 밤새 이어진 싸움으로 지쳐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평온함이 감돌았다. 은서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떨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환은 그런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환이 속삭였다. 이제 아무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협하지 못할 겁니다. 은서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공포와 불안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환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가 백진석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눈앞에 이 여자 한은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준 믿음과 용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의 삶을 구한 은인이자 그의 굳어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며칠 후 은서의 아버지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 그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넥서스 그룹은 안정을 되찾았고 강지환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해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지환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었다. 그는 은서를 사랑하고 있었다. 18년 전의 고마움과 연민을 넘어선 한 남자로서 한 여자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다가설 수 없었다. 자신은 그녀의 가족을 불행하게 만든 원수의 아들이나 다름없었다. 아니, 백진석이라는 괴물을 키운 것은 결국 자신이었기에 모든 비극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는 은서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은서의 아버지가 예전에 운영하던 건설회사를 되찾아 주었고 그들의 모든 빚을 청산해 주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은서는 그의 그런 배려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동정이나 보상이 아닌 진정한 관계를 원했다. 그녀는 강지환이라는 남자의 외로움과 상처를 보았고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고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은서는 지환을 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일방적인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넥서스 그룹의 정식 직원으로서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일어서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저는 회장님의 돈이나 배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필요해요. 백진석의 제국이 무너진 후 넥서스 그룹에는 지독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강지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며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그의 단호하고 신속한 위기관리 능력은 시장의 신뢰를 빠르게 회복시켰고 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총수로 인정받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한은서와의 관계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외부의 위협이 사라지자 두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환은 그녀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녀의 가족을 불행으로 몰아넣었던 비극의 한가운데에 자신이 서 있었다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백진석이라는 괴물을 키우고 제때 막지 못한 것은 결국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은서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눈앞에 직접 나서는 대신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모든 것을 해결해주기 시작했다. 그는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 아폴론 캐피탈에 넘어갔던 은서 아버지의 건설 회사를 되찾아 주었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정상화시켰다. 또한 그들이 짊어지고 있던 모든 빚을 흔적도 없이 청산해 주었다. 은서의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고 자신의 회사를 되찾았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은서의 가족은 마침내 지긋지긋했던 가난과 절망의 터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은서는 이 모든 것이 강지환에 보이지 않는 손길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의 이런 행동은 감사한 보은이 아니라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인생을 완벽하게 복원시켜 줌으로써
이제 자신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 같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런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곁에서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다가올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은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김민준 실장을 통해 강지환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지환은 그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18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처음으로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서 마주하게 되었다. 장소는 차갑고 넓은 회장 집무실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은서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그녀의 말에 지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그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은서는 말을 이었다. 저는 회장님의 동정이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빚을 진 채무자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빚이 되어 제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넥서스 그룹의 정식 입사 지원서를 내려놓았다. 저는 넥서스 그룹의 정식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비서실의 말단 사원이라도 좋습니다. 제게 빚을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제 노동과 능력으로 회장님께 받은 모든 것을 갚아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원하는 유일한 보답입니다. 지환은 그녀의 당돌하지만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를 약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여자였다. 그는 그녀를 동정함으로써 오히려 그녀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군요. 그는 그녀가 내민 입사 지원서를 집어들었다. 좋습니다. 한은서 씨, 내일부터 당신은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닌 넥서스 그룹 전략기획실 소속 정식 사원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내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날 이후 은서는 넥서스 그룹의 정식 직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뛰어난 두뇌와 성실함으로 빠르게 업무에 적응했다. 그녀가 제출하는 보고서는 언제나 핵심을 꿰뚫었고, 그녀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임원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님의 은인이 아닌 능력 있는 인재 한은서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기 시작했다. 지환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 기쁨을 느꼈지만 동시에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죄책감은 여전히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넥서스 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다.
화려한 연회장에서 은서는 단정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색한 이방인이 아니었다.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대화를 나누는 그녀의 모습은 자신감과 기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화는 멀리서 그런 그녀의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지화는 은서를 데리고 아무도 없는 테라스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두 사람의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을 채웠다. 지화는 오랫동안 망설이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은서 씨, 나는 당신에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빚은 18년 전의 빵 한 조각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가족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백진석이라는 괴물을 막지 못했던 것에 대한 빚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앞에 당당히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고백에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회장님.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당신 역시 그 괴물의 또 다른 피해자였을 뿐입니다. 당신은 저를 구했고 제 가족을 구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한 은인입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롭고 상처받은 소년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곁에 있어주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진실했다. 은서의 고백은 지환의 마지막 방어벽을 허물어뜨렸다. 그를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망설임이 눈 녹듯 사라져 내렸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속죄는 그녀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곁에서 평생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손은 18년 전 그날처럼 따뜻했다. 나도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은서 씨. 지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 없는 내 제국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당신이 있어야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는 그녀를 천천히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았다. 길고 길었던 18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을 맺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날의 고백 이후 강지환과 한은서의 세상은 새로운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허물어지자 그들의 관계는 본물처럼 깊어졌다. 지환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18년 동안 굶주렸던 사람처럼 그녀에게 사랑을 표현했고 은서는 그런 그의 서툰 진심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은서의 아버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경영 일선에 복귀했고 강지환의 도움으로 재기한 건설회사는 이전보다 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다. 은서는 더 이상 비서가 아닌 아버지의 회사에서 기획이사로 일하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으로 우뚝 섰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함께였다. 지화는 아무리 늦은 시간 퇴근해도 매일같이 그녀의 집 앞으로 찾아가 잠시라도 얼굴을 보았고, 주말이면 평범한 연인들처럼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소박한 행복을 쌓아나갔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값비싼 선물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화는 은서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익숙한 강남의 대로를 벗어나 점점 낯선 골목으로 차를 몰았다. 화려한 빌딩 숲이 사라지고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낡은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은서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에 고개를 갸웃했다. 차가 멈춘 곳은 낡고 허름한 지하철역 입구였다. 18년의 세월 속에 주변 풍경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차가운 바람을 뿜어내던 환풍구만은 예전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은서는 잠시 기억을 더듬다가 이내 이곳이 어디인지 깨닫고 놀란 눈으로 지환을 바라보았다. 지환은 말없이 채서 내려 그녀의 문을 열어주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환풍구 앞에 섰다. 지환은 차가운 금속 난간을 어루만지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 자신이 얼마나 춥고 배고팠는지,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차갑고 적대적이었는지,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나는 그때 세상을 저주하고 있었어. 신이 있다면 왜 나에게만 이토록 잔인한 시련을 주는지 원망했지.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나타났어. 작은 천사처럼 당신이 내민 빵의 온기는 단순히 내 몸만 살린 게 아니었어. 얼어붙었던 내 영혼을 녹이고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지. 그는 은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가득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나 이 은혜를 갚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어. 당신은 내 삶의 시작이었고 과정이었으며 그리고 마지막 목표였어. 그의 고백에 은서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심코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앞에 배고픈 아이가 안쓰러웠을 뿐이었는데 그녀는 지환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다. 바로 그 순간 지환은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야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모습을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하지만 지환의 눈에는 오직 은서 한 사람만이 보일 뿐이었다. 한은서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당신에게 세상을 선물하고 싶었지만 이제야 깨달았소. 당신이야말로 나의 세상이라는 것을 18년 전 당신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듯이 이제는 내가 당신의 곁에서 평생 당신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당신의 아름다운 미소가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은서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세상 그 어떤 화려한 프러포즈보다도 진실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었다. 지화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가 그녀의 손에서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두 사람은 서로를 힘껏 껴안았다. 18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두 개의 운명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간의 예상과 달리 아주 작고 소박하게 치러졌다. 양가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된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을 약속했다.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 신부였다. 언론은 세기의 로맨스라며 그들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소음에 신경 쓰지 않았다. 결혼 후 은서는 아버지의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새로운 일에 도전했다. 그녀는 강지환과 함께 넥서스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첫 번째 목표는 과거의 자신들처럼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녀는 18년 전 자신이 받았던 따뜻함을 이제 세상의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강지환 역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미쳐 사는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재단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저녁에는 반드시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찾은 평온함과 행복만이 가득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넥서스 타워의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나란히 서서 노을 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화는 은서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1년 전만 해도 이 공간은 그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상징하는 차가운 성체였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아직도 가끔 믿기지 않아. 지환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가 정말 당신 곁에 있다는 게 이 모든 행복이 꿈은 아닐까 하고 은서는 그의 품에 더 깊이 기댔다. 꿈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뺨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의 모습을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다. 18년 전 굶주린 소년의 목숨을 구했던 것은 기적 같은 행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한 소녀의 작은 선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선이가 피워낸 사랑이야말로 강지환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그 어떤 위대한 제국보다도 더 값지고 영원한 것이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곳에서부터 새로 시작되고 있었다.